안녕하세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작년에 24년 2월 6일 날 개정 공포됐고요. 그리고 8월 7일 날 시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시험에는 언급이 되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반드시 나오겠죠. 그런데 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이 다시 추가가 되었느냐, 그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에는 이 비슷한 내용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4년에 도입되긴 했는데 거의 활용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자주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은 활용된 적이 없으니까 사문화된 그런 조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 이런 거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있었죠. 이 세 가지를 추가해가지고 이 구역 안에서, 이들 구역 안에서 건폐율이, 용적률이든 높이 등 그런 것들을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한꺼번에 완화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법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도 이제 정의에도 나오지만 뭔가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그래서 용도 구역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간을 이제 재구조화해서 더 효능감 있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뭐 그런 취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구도심 재생과 대규모 융복합 개발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장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6인이 이런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여야 합니다. 입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입안하여야 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그 도시 혁신 구역과 복합 용도 구역과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 부분, 그러니까 13페이지에서 보면은 지구 기지 개발 정비 도복을 입체로 입고 해야 된다. 그럴 때 도복을 입체로 입는다. 그게 이제 6, 7, 8번으로 나왔었어요. 자, 13페이지 가서 볼까요? 이 내용이었죠. 도복을 입체로 입는다.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단독으로 출연할 수 없고요. 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 계획을 입안하는 그럴 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과 이렇게 짝을 지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과 이렇게 짝을 지어질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두 번째 내용 알아두시고, 기본적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준용합니다. 또 이게 6인이 원래 입안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도 요런저런 이유로 인해 이 6인의 요청에 따라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입안 제한할 수가 있었죠.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요.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주민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그때 또 도시군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 동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조건이 필요하고요.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입체 복합구역은 뭐라고 그랬죠?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과 함께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할 때, 그때 이제 5분의 4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해당되지 않죠. 제외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두시고요. 제3자 제한을 위한 공고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준용하고요. 기초조사 등 생략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제한이 된 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 이것도 관리계획과 비슷한데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을 해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공간 구조화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약간 다른 부분이 대도시 시장이 없다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의 경우에는 금밀 기준으로 10일이라는 거 독특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결정의 효력은 역시 도고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하고 나머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의 고시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시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내용은 도시군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왜 도시군 관리계획 혹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냐. 이 도시군 공간 구조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에 고시를 한 경우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를 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특징적인 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세부적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에 대해서는 용도 구역을 다룰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전에 했던 1차로 진행했던 강의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와 분량으로 자세히 강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국토계획법 쪽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12문제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 하나가 거의 세법 분량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세법이 14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딱 받으면 초반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문제를 좀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우르르 틀리고 포기해버리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서 뒷부분도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8문제, 최소한 7문제 정도는 여기서 확보를 한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말 중요한 부분 위주로 그러나 소홀함 없이 그렇게 훑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은 약간 좀 자세히 보고요. 농지법은 또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그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1차 부분 강의했던 거를 듣지 않고 이것만 들으셔도 돼요. 이것만 반복해서 들으시고 강의 듣는 걸로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책을 구매하셔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속도로 자세히 책을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몇 번 읽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공법 같은 경우는 저는 강의를 듣는 것 포함해서 20회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20회독을 어떻게 하냐 하는데 처음에 1회독을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내가 아는 부분이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파악되고 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파악되면서 속도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 보기 전에는 오후 시험 시작되기 전에 점심 먹고 나서 공법도 한 회독 하고요. 한 10분, 20분 만에 한 회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교시 과목 또 뭐가 있죠? 중개사법 한 회독 하고요. 공시생 한 회독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아주 빠른 속도로 회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0회독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잘 정리된 단권화 노트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교재가 횟수공법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공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학원 커리큘럼을 무지성으로 따라 하시거나 그냥 강의만 계속 멍하니 듣고 공부하는 그런 위안을 삼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나가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접근하고 지혜롭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이 공법에 한해서는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점수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지역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용도면은 그 용도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상위관에는 중복하여,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것, 그런 건 알아두셔야 되고, 용도지역이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지금 시점쯤 되면은 대부분 공법은 한 번씩 다 돌렸을 거기 때문에 입에 완전히 익어 있으실 거예요. 뭐냐? 도, 관, 농, 자로 이렇게 크게 대별되고 도시지역에는 주, 상, 공, 녹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는 관보로 생계를 꾸리죠. 관보, 생계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화된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는 1종 전용이 있고요. 제2종 전용이 있고 제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중, 일, 유, 근이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 일, 준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녹보, 생자입니다. 자, 이거 자체로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공법 전반을 거쳐서 이 구성을 이해하고 또 철저하게 암기해 놓지 않으면은 나오는 내용마다 다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먼저는 제가 좀 아까 읽은 대로 도관농자, 도시지역의 주상공록, 주거지역의 제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의 중일유군, 공업지역의 전일준, 농업지역의 녹보생자, 관리지역의 관보생계, 요걸 그냥 막 입에 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세분된 지역의 특징들을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종 전용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2종 전용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1종 전용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은 1종은 저층 주택 중심이고, 2종은 중층 주택 중심이고,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이에요. 그래서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보다는 이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그래서 전양 1편단심이다. 전양에 대한 1편단심, 전양 1편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주거지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준주거지역이죠. 왜냐하면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또는 업무 기능까지 보완돼서 그렇게 이제 건물을 사실 다용도로 좀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의 땅값이 더 훨씬 비싼 거죠. 그래서 토지 가격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비싸지겠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누고요. 이거는 단어만 보면은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전용으로 공업지역으로 쓰이는 곳이니까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들이 그 안에 수용되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은 그보다는 좀 약간 소프트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이 배치되어 있고요.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긴 하지만 좀 다양한 용도로 더 쓸 수 있도록 경공업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업지역에서도 중공업지역이 제일 싸가 비싸겠죠. 그래서 아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이 제일 지가가 비싼 곳이었다면 공업지역도 준공업지역이 제일 지가가 비싼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녹지지역은 녹보생자해서 보존녹지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있는데, 이 특징도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어렵게 나올 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참 편리할 거예요. 보존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녹지지역인데,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인데 보존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과 이제 자연녹지지역이 중요한데요. 마치 생산녹지지역은 전에 또 알아본 대로 뭔가 개발 여력이 높은 그런 지역처럼 말의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농업적 생산이에요. 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다. 차라리 자연녹지 지역이 약간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녹지 지역에서 녹,
보도, 보존녹지지역은 도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은 유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렇게라도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관보로 생계를 꾸린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는데, 관리지역은 이제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뒤에 나오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이 도시지역의 중간자적인 그러한 형태의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권리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지정하고, 이 계획관리지역은 이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 관, 농, 자가 있는데, 이 관리지역에서 관, 보, 생, 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생산관리지역은 이 농림지역으로 하기 좀 애매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농림지역은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살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런 지역 등을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요. 이런 건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이 사람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였죠.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2종, 예를 들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갖다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해진다고 해서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하기도 하고 변경도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는 항상 뭔가 특수한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험에서 잘 나오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특례라는 건 뭐냐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가 있고요.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를 보면은, 자, 이 공유수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공유수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개인이 소유주가 아닌 이 공공수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으로서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리하고 뭐 이용하는, 보존하는 그런 수면을 말하고요. 여기에서의 공유수면은 이제 바다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이 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육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매립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립을 했는데 이 매립하는 목적이 마침 이곳이 농림지역이었는데 농사 지으려고 매립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시 뭐 결정해서 농림지역이나 뭐 기타 다른 지역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농림지역으로 특례 적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약간 또 심화해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달라요. 그런 경우가 하나 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약간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농림지역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였어요. 공업지역이었어요. 자, 이런 경우이거나 혹은 약간 걸쳐있는 지역이 여기는 공업지역인데 여기는 뭐 상업지역이다. 그런 식으로 둘 이상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런 경우는 함부로 그냥 여기를 농림지역 혹은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또 이 매립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어떻게든 뭐 그게 상업지역이 됐든 공업지역이 됐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공업지역이 훨씬 더 많이 연접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가장 큰 용도지역, 그러니까 그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런 말도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 내용까지 1, 2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하는 그러한 특례 조항을 보면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를 해버리는, 결정고시를 의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두 가지는 다 이 어항구역이든 항만구역이든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돼요. 그러한 공유수면인 경우 도시지역에 연접했으니까 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곳이 부산항, 인천항, 뭐 여수항, 제주항 그런 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러니까 곧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인 경우도 도시지역으로 의제하고요. 여기서 이제 농공단지는 제외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도 도시지역으로 해버립니다. 전원사업개발구역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수력 이런 형태의 발전시설을 그거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이.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원자력, 풍력, 태양광 이런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를 의제한다는 내용이 얼핏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원개발사업구역을 도시지역으로 의제한다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실제로 도심 권역에 이렇게 위치해서 그렇게 포함되어서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의제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은요, 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토지를 준비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사실 신속하게 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래저래 일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그렇게 의제를 해버려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간편하게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려서 이 법률적인 어떤 편의와 사업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시지역에 위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력은 산골에 있고 그 다음에 풍력도 무슨 해변 언덕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만 이 내용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내용이 또 헷갈리게 하죠. 이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는 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얘긴데, 아니 방금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수력발전소도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단지 그냥 수력발전소 하나만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것은 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력발전 댐을 하나, 오직 그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력발전 앤드 태양광 발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같이 엮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으로 의제를 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고 그렇게 내용을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인데 한번 나올 법도 하죠. 네,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되지만 그러나 단지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전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지역이 어항, 택, 산, 전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결정고시 의제되는 것을 보면은 도, 관, 농, 자가 있는데, 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이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는 것이고, 보전산지가 두 개가 있어요. 소규모일 때는 농림지역으로 보고 대규모일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그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가 환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지정이 되었다가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제되는 경우는 당연히 그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미 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해당 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해제된 경우에는 이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도 이해하시면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이고요. 자, 기득권 보호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용도 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이제 행위 제한은 있어야 되겠죠. 행위 제한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까 행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해당 섹터에서 규제가 강한 지역으로 지정이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볼까요? 이런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규제가 강한 지역이, 제일 강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 미지정된 지역에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미세분, 이렇게 세분된 거는 요거를 말해요. 이미 지정된 것이 다시 세분된 거죠. 주상공로로.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관보, 생계로 이렇게 세분되잖아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도시지역인 경우는 가장 규제가 센 곳이 보전녹지예요. 녹지를 보전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가장 규제가 센 것은 이 보전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을 보전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각각 규제가 강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이 다른 법률들이 적용이 안 되는,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접도구역이 뭐냐면은 이 건물과 도로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말해요. 자, 이런 규정은 도시지역, 그러니까 주상공록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고속도로 도로변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일정 부분 이 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접도구역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까지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서는 그 접도구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법에서의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목적의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도시지역에도 이제 녹지지역이 있고, 이 녹지지역의 이 농지가 다 어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같은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도시지역의 이 주상공지역은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상공록 중에 도시지역의 이 녹지지역에 있는 그 농지인 경우, 그리고 또 그 농지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역시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답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용도 지역보다 상위의 공익적 계획에 따른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면은 도로나 공원, 학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익적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고, 용도 지역과 어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 제한 기준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외로 인정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같이 이해하시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안에 이런 다양한 대상 지역이 있어요. 농공단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적용 법률이 달리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렇구나.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부분은 뭐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뭐 외우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외울 게 많죠.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외우는 거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이런 데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단독주택보다 더 규제가 심한 것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위에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을 포함해서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연립과 다세대주택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암기 코드를 최초에 적용한 것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봤는데 연세, 유전에서 일반공으로 녹지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유전지역에서 일반공으로 뽀뽀하고 놀자 그러면은 연세대에 들어가기 힘들겠죠. 연세대 금지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설치 금지. 자, 이것도 이제 금지되는 지역보다는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을 차라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2종 전용 주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2종, 3종 일반 주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주거에 가능합니다. 주거지역 보면은 1, 2종 전용이 있었고요. 2, 3종 일반이 있었고 준주거가 있었잖아요. 가능한 게 요겁니다. 2종, 2, 3종 일반, 그다음에 준주거. 이렇게 이미지로 아파트 설치가 가능한 곳이 이렇구나라고 알아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다행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부분도 이 자체로서 시험에도 나오지만 공법 전반에 걸쳐서 이 건폐율 한도와 용적률 한도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도, 관, 농,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주상, 공로,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관보생계, 이거는 다 이제 암기를 하셨을 거고요. 주거지역에 또 1, 2종 전용과 1, 2, 3종 일반과 준주거가 있다는 거, 상업지역에 중일유군이 있다는 거, 공업지역에 전일준이 있다는 거, 녹지지역에 녹보생자가 있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건폐율 항도가 1종 전용, 2종 전용은 5, 그 다음에 1, 2종 일반은 6, 그 다음에 준주거는 70입니다. 7입니다. 그래서 5, 6, 7인데 뭐 3종 일반 주거만 독특하죠.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주택지역은 주 5, 6, 7, 3, 5 하면서 살자. 주 5, 6, 7, 3, 5 하면서 살자. 3, 5 하면서 살자.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상업지역은 자 중일유군 이 순서대로 9, 8, 8, 7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일유군을 암기하신 다음에 상구야 빨리 칠하자. 그러니까 주 5, 6, 7 동안 3, 5 하면서 사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뭐 페인트 칠을 하는데 상구가 페인트 칠을 하는데 너무 느릿느릿한 거예요. 그래서 상구야 빨리 칠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이제 전일준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건폐율의 한계가 7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7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칠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릿하다가는 공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녹지지역의 녹보생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관보생,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모두 다 20%예요. 단 하나 계획관리지역만 약간 건폐율을 더 좋게 줍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나머지 그 나이에 개사 이 닭장이죠. 닭장 같은 데 살아도 되겠어? 개사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 본 건데 주 5, 6, 7, 3, 5 하면서 사는 건 좋은데 상구야 빨리 칠하자. 그러다 공칠나 그 나이에 개사 살아서 되겠어?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볼게요. 상구가 아주 일이 힘들어서 페인트 칠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용적이라는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먼저 그랬더니 이제 신세가 확 폈어요. 주거는 100% 해결을 해주네요. 100 플러스 5, 100 풀 5. 그래서 50씩 증가됩니다.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한 단계 띄어서 준주거 지역만 5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해결의 준오. 자, 그 다음에 이 상업지역을 볼게요. 그 회사가 용적이라는 회사가 상업지역에 있어요. 상업지역이 어디냐? 이 천호동에 있어요. 1500. 그러다 보니까 마이를 입고 다닌대요. 이 마이 알죠? 자켓을 입고 다녀야 돼요. 마이너스 200씩 까면은 1300, 1100,
900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일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대신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공부는 공업지역은 300% 해결해줘요. 주거 100%, 공부 300%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300 플러스 5, 350, 400 이렇게 전일준이 해결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첫 월급을 타가지고 나팔 바지를 샀어요. 나머지 다 이제 80입니다. 나팔 바지와 그런데 예외가 이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그 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생자개장을 100을 주고 샀어요. 100만 원을 주고 생자개장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요것만 이제 100%고 나머지는 80%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암기하지 않아도 사실 문제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감이 있으면요. 왜냐하면은 요거예요. 비싼 땅은요, 건폐율 용적률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커요. 이 싼 땅은 건폐율 용적률이 낮아요. 요것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들은 또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거지역은 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비싼 땅이라고 그랬어요. 전 1준순으로 비싼 땅이라고 했고요. 이 상업지역은 요 위로 갈수록 중1, 6은 이 순서대로 위로 갈수록 비싼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용적률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건폐율도 크고요. 이 공업지역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비싼 땅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는 요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이 비싼 땅이고요. 이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월등히 비싼 땅이죠. 자, 그런 개념만 알고 있어도 1차적으로 풀리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는 공업지역이, 공업지역보다는 당연히 상업지역이 비싼 땅이겠죠. 자, 그런 개념 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과 나머지 뭐 주거지역이든 비슷비슷한 숫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거는 소화하시면 되겠고요. 잘 여러 번 반복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은 이제 한번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뭐 눈으로 훑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도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